시간에 바퀴를 다뤘죠. 지난 시간에 다룬 바퀴에 이어서 오늘은 자동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알렉산더 볼타가 전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볼타가 만든 이 전지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 이 헨리 포드가 1913년에 그때부터는 가솔린 엔진에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자동차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1901년에 텍사스에서 유정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1920년대에 오일 생산이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 오일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돼요. 1차 대전 이후에는 마차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전기자동차도 결국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알코올 자동차도 다 몰락을 하게 되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서방의 선진국들이 사인을 한 환경보호에 대한 협약이죠. 디젤 게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폭스바겐이 자신들이 선전하는 클린 디젤이라는 엔진이 있었습니다. 사기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 3에서는 교통과 물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강연의 마무리를 한 문장으로 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는 뭐죠? 우리가 현재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것이 1900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 즉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세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오늘 두 번째 강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동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송을, 교통을 리드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과연 끝까지 우리 일상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시작은 볼타의 전지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볼타의 전지. 이탈리아의 알렉산더 볼타가 전지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의 실험은 이런 것입니다. 아연과 커퍼, 구리 사이 얇은 전극을 놓고 그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 전기를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실험으로 보여줬죠. 이 볼타가 만든 이 전지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 자, 이제부터 이 볼타의 전지를 통해서 인류는 전기 에너지를 어디든지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다시 세월을 흐릅니다. 세월을 흘러서 1821년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모터의 개념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되죠. 모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모터는 패러데이의 이 실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페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를 흘림으로써 전자계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인간은 이 모터로 패러데이의 이 실험으로부터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회전 운동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얻게 됩니다. 자, 제가 말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볼타의 전기를 어디든지 휴대할 수 있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패러데이,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회전 운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탈 것이죠. 네, 바퀴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39년에 원유 전기 마차라는 이러한 장치가 이제 선을 보이게 됩니다.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발명가가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마차에다가 배터리를 얹고 그리고 그 배터리로 나오는 전기를
모터에다 연결하면은 그냥 그것이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 자동차는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인 벤츠의 모터바겐보다 무려 50년 가까이 먼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전기 자동차 전성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전기 자동차 전성시대는 1899년부터 1919년 사이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형 모델이 있으면 그 기본형 전기 자동차 모델에다가 온갖 치장을 하게 되죠. 깃털을 단다든지 내장재를 바꾼다든지 해서 화려하게 해서 2배, 3배 돈을 투자해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그렇게 뭐 치장을 하는 그런 화려한 그러한 모양들의 전기 자동차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귀족들의 취향만 영합한 그런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1899년에 전기 자동차는 시속 100km를 돌파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귀족들의 취향을 특히 여성들, 여자 귀족들 부유층의 취향도 저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이미 월등한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자동차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도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1885년에 에디슨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었던 배터리 회사의 판촉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제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헨리 포드입니다. 네,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헨리 포드가 에디슨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헨리 포드는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 전구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엔지니어였죠.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에디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에디슨 전기자동차를 다니면서 틈틈이 집에서 내연기관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성을 시키죠. 이것이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쿼드리 사이클입니다. 이 이름을 어원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바퀴가 4개 달린 자전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에디슨에게 보여주고 미팅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에디슨은 배터리 회사가 있었고 배터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기와 배터리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헨리 포드가 만든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큰 인연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독자적인 회사를 차리고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헨리 포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게 될 부분인데요. 헨리 포드가 처음에 만들었던 내연기관은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헨리 포드는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1908년에 포드 모델 T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게 하는 바로 그 모델 T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서 포드는 자동차의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서 누구나 중산층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레벨까지 낮추게 됩니다. 네. 이 포드 모델 T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처음에 포드 모델 T는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알코올을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1913년에 그때부터는 가솔린 엔진의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엔진, 그러니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엔진들을 이제 제품을 내놨는데 엔진의 제품을 내놨는데 19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솔린 엔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 선택이 자동차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1920년대에 텍사스에 오일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석유는 미국에서 시작된 발명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쪽에 유정들이 많았죠. 그런데 1901년에 텍사스에서 유정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1920년대에 오일 생산이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 오일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 석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가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탄올을 사용하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도 역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석유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드, 저가의 포드가 가솔린,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금주법 시대죠. 자, 우리는 금주법은 사실 그 악법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이 금주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런 소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주법이 과연 자동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주법 시대에 금지한 것은 술입니다. 술은 알코올이죠. 그리고 마시는 알코올은 바로 에탄올입니다. 결국 금주법 시대에 사람들이, 개인들이 술을 생산하거나 거래하지 못했다, 살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에탄올을 생산할 수도 없고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금주법 시대가 미친 영향은 결국은 알코올로 굴러가는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시키게 만든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과연 금주법 시대와 휘발유 자동차 시대의 도래가 맞물려 들어가는, 우연히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것은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어쨌든 금주법이 시작한 1919년부터 알코올 자동차는 몰락을 하게 되고 모든 자동차들은 휘발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기에 맞춰서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 인기가 있었던 포드 모델 T는 오직 가솔린, 휘발유로만 동작하는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자동차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1920년대 브로드웨이입니다. 이미 뉴욕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엉킬 정도로, 교통 체증이 있을 정도로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자동차들의 대부분은 휘발유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 시대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그 브랜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가 그 시기별로 나눠봤는데요. 1900년대 이전을 태동기로 봤을 때 태동기에는 벤츠, 다임러, 그리고 푸조, 르노, 피아트, 오펠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1900년부터 1차 대전 전까지, 1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1900년부터 1917년 이때까지는 경쟁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군흥 활거 시대죠. 그래서 마차도 있었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있었고, 그리고 증기 자동차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휘발유 자동차와 경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탄생한 브랜드가 이제 포드,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에 나중에 흡수되는 캐딜락 같은 이러한 브랜드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마차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전기 자동차도 결국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알코올 자동차도
다 몰락을 하게 되죠. 네, 금주법과 맞물려서. 네, 그래서 이때 탄생한 회사들이 이제 BMW, 벤틀리, 뭐 마즈다, 도요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들 회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원래 벤츠와 다이물러라는 자동차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 패전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무너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국유화가 되죠. 네,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메르세데스와 그러니까 다임러 회사와 벤츠 회사가 이제 머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1926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좀 전에 뒤에 다루겠지만 2차 대전 후에 이제 성장기, 본격적인 휘발유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한국의 이제 기아 자동차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현대 자동차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휘발유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시계를 다시 약간 거꾸로 돌려서 193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게 되죠. 네, 그리고 유럽의 민족주의의 이름을 단 파시즘 광풍이 불게 됩니다. 히틀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미국인은 헨리 포드였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헨리 포드가 히틀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마도 히틀러가 존경하는 유일한 미국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헨리 포드는 우선 그 반유대주의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주장한 반유대주의와 맥락이 닿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유대인들을 탄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벌였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모델 T였습니다. 헨리 포드가 만든 그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된 모델 T가 미국인들에게 보급이 되면서 미국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했거든요. 그죠? 변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히틀러도 자기가 이제 이끌게 되는 이 독일 국민들도 모델 T와 같은 그러한 자동차와 자동차 문화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우토반과 폭스바겐이죠. 네. 히틀러는 폭스바겐을 개발하는 총책임자로 포르쉐 박사를 영입을 하고 그리고 포르쉐 박사에게 아주 디테일한 폭스바겐의 스펙까지 다 지정을 합니다. 네, 한 가족 5명이 탈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적인 스펙까지 다 정해주죠. 네, 그래서 탄생한 자동차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결국 그 파시즘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뭐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차 대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예요. 물론 2차 대전 하나의 전쟁, 거대한 전쟁, 거의 모든 그 세계가 다 참여한 이 거대한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전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흥미로운 축이 바로 2차 대전은 자원전쟁이라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특히 2차 대전은 석유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범하고 특히 중동 쪽에 관심이 가졌던 그런 이유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의도가 컸습니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유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관심을 가지고 침략했던 그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유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석유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2차 대전은 어마어마한 석유를 소비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2차 대전에 진입하기 이전에 거의 모든 나라의 탈 것과 무기들, 탱크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연료를 썼어요. 석유를 썼죠. 비행기, 자동차,
탱크, 배 모두 석유를 쓰는 석유 소비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의 승패는 결국 석유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이 났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히틀러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이어 무리수를 뒀고 일본의 패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역시 석유 공급 통로의 차단이었습니다. 석유가 결국은 승패를 갈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석유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 이외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솔린 그 내연기관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했다는 것이죠. 뭐 사실 전쟁이란 것은 그 공학적인 발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자동차만 아니라 모든 기술들은 사실 전쟁통에 많이 개발이 돼요. 빠른 속도로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탈 것이었죠. 자동차였죠. 네.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생산하는 캐퍼시티도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자동차 산업은 이미 엄청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이 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전국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해서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고정을 시키죠. 이때부터 달러를 프린팅하게 되면은 새로운 재화가 탄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러 기축통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그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자마자 다 어디로 보내냐면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에 뿌렸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뿌리고 상당 부분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미국 편에 선 그러한 서방 국가, 서부 유럽 국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네. 결국은 뭐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돈잔치란 얘기죠. 결국 이 돈잔치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산업 분야가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전후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빅3 자동차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급성장하는 과정은 자동차의 소비, 자동차의 대수가 확장하는 그 스피드와 맞물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디트로이트 빅3는 1950년대, 60년대 완전히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60년대에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80%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독점하게 되죠. 사실상 빅3 전성시대가 그 당시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풍요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 풍요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승전국 효과에서 왔다는 것이죠. 1950년대부터 시작된 냉전 시대가 점점점 고착화되면서 공산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대립에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터진 것이 이제 그 갈등이 이제 폭발한 곳이 바로 중동이죠. 그래서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동 연합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기습 침공을 하게 됐는데 중동 아랍 국가들이 그를 한 곳으로 묶은 그것은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하지만 그 아랍 민족주의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소련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랍의 뒤에는 냉전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소련이 뒤에 버티고 있었다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에 벌어지게 되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엄청난 충격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석유 파동의 원인은 오페크가 석유 가격을 갑자기 올렸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페크 석유 가격을 무기화하는 그 이면에는 아랍 민족주의가 있었고 그 아랍 민족주의의 바로 이면에는 공산주의 소련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석유 파동은 냉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서방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석유 파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자동차 산업이 되죠.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빅3의 자동차 빅3 GM, 크라이슬러, 포드의 자동차 생산을 생산 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것과 나머지 국가들, 다른 나라가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를 비교한 그래프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960년대에는 80%가 넘습니다. 네, 자동차 생산 대수가 80%가 넘죠. 네, 80%가 넘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그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자동차 대수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인터내셔널 자동차,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대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물론 그 부분은 당시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서히 빅3가 몰락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제게 마지막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빅3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50%가 하향을 찍게 됩니다. 2008년 이때쯤 되면은 이제 빅3가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는 나머지 국가들이 생산하는 생산 대수보다도 적어지는 그러한 크로싱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이 금융 산업에 금융에 집중을 하면서 제조업을 거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제조업들은 다 해외로 보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네. 그때 자동차 산업도 역시 같은 운명을 걷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석유 파동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도널드 레이건은 당시 대통령은 무너지는 경제를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재선을 하게 됩니다. 레이거노믹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경기 부양책인데 세금을 줄이고 돈을 마구 풀어줍니다. 네, 마구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그러한 철학의 그러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자유주의와 맞물리기도 되죠. 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쌍둥이 적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지난 시즌 채권편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레이거노믹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원래 미국은 채권 리사이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외국에다 뿌리는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자연히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하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무역 적자에 재정 적자까지 이제 더해진 거죠. 네, 레이거노믹스라면은 당연히 텍스가 줄고 돈을 풀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무역 적자에 재정 적자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건 정부는 이 문제를 다 일본한테 떠넘기게 됩니다. 일본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팔았는데 잘 만들어서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했던 것이 다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 미일 무역 전쟁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 상황, 미국의 그런 압박, 미국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 바로 그러한 노력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즉 플라자 협의가 체결되기 직전까지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계속 증가를 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엔화가 높아지니까 미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그러한 자동차 대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일본 자동차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같은 곳에다가 라틴 아메리카, 저렴한 임금을 갖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미국 쪽으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프타가 북미 무역 협상이 이제 체결됐기 때문이죠. 나프타를 이용해서 관세 혜택을 받는 그러한 자동차들을 수입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공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을 이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때리고, 압박을 함으로써 미국은 자신들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대안으로 중국의 제조업을 육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이제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세계 공장으로 만들게 되죠. 그 결과가 최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2005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자동차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들이 세계로 풀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각 변동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약진,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의 약진을 조금 다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국가별 그 점유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1950년대에는 미국이 단연 앞섰습니다. 근데 시간 아래축 X축이 이제 연도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 데이터는 2018년 정보입니다만은 어쨌든 2018년에는 대한민국은 대략 한 7위권을 지금 마크하고 있죠. 단 생산 대수로는 7위지만은 우리는 더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이죠. 대한민국은 대략 한 5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전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내연기관,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최근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죠. 그 시작은 바로 교토 의정서입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서방의 선진국들이 사인을 한
환경 보호에 대한 협약이죠. 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이때부터 글로벌 이슈화가 되고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에 오존층 파괴라든지 아니면 탄소에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고 각 나라들은 그러한 환경 파괴를 낮추기, 속도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1997년이었던 것이죠. 네, 이때 등장한 자동차가 바로 도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네. 교토 의정서가 했던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가장 고조가 되는 그 시점에 도요타가 바로 하이브리드 차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도 팔리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 네, 그 하이브리드 이제 반은 휘발유 연료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가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과연 살아남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전기 자동차의 그 숨겨진 이야기인데 이미 제너럴 모터스는 1996년에 EV1이라는 상용 전기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 GM이 만든 EV1은 최초의 상용 풀 플러그드인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렌트 형식으로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리스 형식으로. 네. 소유권을 주지는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당시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몇 년 상상이 됐는데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 EV1 판매를 중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리스했다고 했습니다. 리스 방식으로 이 영업을 했는데 리스했던 모든 자동차, EV1 자동차들을 다 회수합니다. 회수해서 다 부셔버리죠.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용한 EV1을 탑승해 타고 다녔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보자면 너무 완벽한 차였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했던 제너럴 모터스에서 그 자동차를 수거해서 다 폐기 처분한 것이죠. 이 영화의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EV1 자동차를 사랑했던 그 사용자들이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그만큼 아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 EV1 프로젝트는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누가 과연 그 이면에 있었을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은 오늘 제 강연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과연 누가 어떤 산업이 그 EV1을 폐기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EV1의 명맥은 테슬라로 이어집니다. 2003년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창업을 하죠. 그래서 EV1과 비슷한 명맥을 잇는 그러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 EV1이 사라진 얼마 후에 9.11 테러가 벌어집니다. 과연 이 사건이 자동차 산업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환경에서 테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모든 각 국가의 정책들이 교토 의정서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후부터는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많이 진전이 되다가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부터 그것이 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테러를 어떻게 막는 거냐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미국은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와 잇따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석유 가격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 시기에 유가가 급상승을 하면서 1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자동차 생산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제가 그것을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7년 그 교토의정서가 했던 부근에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2001년부터 급속도로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죠. 네. 중요한 것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 경제위기까지 생산되는 것은 주도한 것은 서방 국가들이죠. 그런데 2009년 이후부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데 중요한 것은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유가가 상승했던 그 시기에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의 소비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2001년부터 2009년 경제 위기까지 그 사이에는 석유 산업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GM이 일렉트로닉 비클을 스스로 폐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애초에 전기자동차를 죽였던 1920년대에 전기자동차를 죽였던 금주법 그런 시대와 지금과 2000년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네, 추정일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20세기의 첫 번째 세기는 21세기 2000년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석유 산업이 막대한 수익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경제는. 그런데 2015년에 디젤 게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디젤 게이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이 환경,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전하는 클린 디젤이라는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 클린 디젤은 디젤 엔진이면서도 모든 그 터프한 그러한 그 배기 규제를 다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차들을 팔았죠.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광고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소프트웨어를 조절했던 것이죠.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조절했느냐 하면은 그 배기가스에 대한 테스트를 한 때만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줄입니다. 그리고 일반 달릴 때는 그 기능을 동작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배기가스 테스트할 때만 배기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배기 테스트만 통과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폭스바겐 그룹은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려 330억 불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디젤 게이트는 우리 인류에게 그 자동차, 그 가솔린 엔진, 휘발유 엔진, 내연기관 엔진이 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 이 자동차 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악당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 해에 파리 의정서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파리 의정서는 교토 의정서보다 더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이젠 모든 국가들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만이었지만 이제 파리 의정서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환경 문제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 것에 대한 정책이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보면 그 2035년이나 2040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내연기관 엔진을 이제 퇴출시키겠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휘발유 디젤 신차를 팔지 않겠다. 그런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중국 역시 15년 후에는 지금부터 15년 역시 2035년에 내연 자동차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2030년에 5년을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년 앞당겨서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러한 선언들은 더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연기관 자동차,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대안은 뭐냐?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은 결국은 전기 자동차이겠죠. 근데 저는 이 전기 자동차가 단순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대체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기 자동차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이제 테슬라를 뒤집은 바닥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플랫폼이죠. 네, 플랫폼. 이걸 없앤 거죠. 네, 없앤 거죠. 위에를 뚜껑을 띄고 바닥만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모터입니다. 모터죠. 전기 자동차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오늘 강연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는 그 모터를 장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모터로 들어가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폭발로 움직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움직이죠. 모터를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좋은 점은 제어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1920년대까지 메인스트림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폭발이라는 그런 그 자연 현상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연기관이 첨단이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처음부터 쉬웠어요. 네. 다 컨트롤이 가능하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쉽게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이 모터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이 바로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연기관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뿜어내는 그러한 그 공해를 없애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는 누가 컨트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자율주행차로 가는 바로 길목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능적인 기능이 바로 이 모터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자, 이걸 오늘 강연을 쭉 다시 한번 훑어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120년 정도,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수명을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120년은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른 탈 것에 비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교체되었었어야 했죠. 네. 하지만 다른 산업, 특히 석유 산업의
그러한 뒷받침을 통해서 내연기관이 120년의 생명력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애초부터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자동차 시대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죠. 내연기관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전기자동차는 단순히 내연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제어로 통신이든 어떤 것은 소프트웨어든 인공지능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통혁명을 갖고 올 거라는 것을 예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도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의 이 엇갈린 운명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어떤 교통혁명이 일어날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